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가격은 비싸고 먹을 것은 없다. 대학생들의 이런 푸념이 종종 들리고 있죠. 이런 와중에 1,000원의 아침밥은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대학생 표를 의식해 앞다퉈가며 1,000원의 아침밥 원조 경쟁을 벌이기까지 했죠. 그러다 보니 1,000원의 아침밥 참여대학은 순식간에 140여 곳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대학이 재정난에 허덕이는 탓에 점점 1,000원의 아침밥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이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하게 되다 보니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던 대학들은 누적 적자에 소갈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처럼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정책이 사라지지 않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늘어나야겠습니다. 6월 16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뜨거운 여름 불경기를 한 번에 날려버릴 KG 모빌리티만의 특별한 혜택.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1,800만 원대로 시작하는 합리적 가격의 더 뉴 티볼리 출시. 거기에 토레스 티볼리 하루 1만 원대 신개념 리스형 할부까지. 개별 서비스 인하혜택이 6월에 종료되니 서두르세요.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바로 만나보겠고요. 2부 이시 오늘에서는 요즘 파크골프가 인기라는데요. 안동시 파크골프협회 박주혁 사무차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 증가 또 그 수능 시험 그 난이도를 지적한 이후에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교체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거 뭐 갑작스럽게 교체까지 했을까? 그 배경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뭐 어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온 얘기를 보면 이게 이제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공교육에서 교육한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이 수능에 들어가지 않게 해라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고, 교육부 장관이 담당 국장에게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물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지금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이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사교육 시장과 연계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생겼고, 그래서 결국 담당 국장을 교체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6월 모의고사가 끝났는데 여기서도 뭐 이른바 왜 킬러 문제라고 표현을 하네요. 보니까 아주 맞습니다. 어려운 문제 있죠. 교과서에 안 나오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출제가 많이 됐다. 그래서 이런 킬러 문제 출제하지 말라고 뭐 작년부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또 이렇게 나왔다. 이거는 공정의 문제다. 교육 당국과 사교육 시장 이거 결탁한 거 아니냐까지 뭐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사교육 시장이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래전부터 카르텔처럼 이제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문제집 판매라든지 학원 수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비용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교육비 문제가 이게 사실 출생률까지도 영향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뭐 대통령으로서는 좋은 이슈인 것 같아요. 이거 뭐 대부분의 뭐 국민들이 이거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사교육비 줄이자고 하는데. 자, 이거는 조금 오늘 어제 이렇게 나온 뉴스라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언론 브리핑을 이제 매일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이제 첫 브리핑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첫 아니 브리핑. 근데 사실은 알맹이가 별로 없었어요. 뭐 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우리 뭐 조사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좀 답답했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 나올 것 같고. 그 왜냐면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일본이 건네준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 그냥 수박 겉핥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같은 얘기 반복하고 또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로우 데이터라고 해서 원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예. 할 얘기가 좀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시료라도 채취해 왔으면 그거 분석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시료 채취도 못했죠. 일본이 조사한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본 편에서도 얘기한 듯한 뉘앙스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큰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어제 좀 들으면서 좀 느낌이 황당했던 것이 예. 소금 사재기 문제를 질문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정부 당국에서는 사재기 아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사재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뭐 마트에도 없다고 없어요. 이렇게 왜 보도가 되던데요. 품절되고 예. 이러잖아요. 예. 그게 현실인데 그 현실을 부인한 듯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일 브리핑을 한다고 했으면 실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것 그대로를 다 날것으로 전달해 줘야 되고 예.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뭐 가격 폭등이 산지의 뭐 생산량의 문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 문제 같은 경우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마트에 지금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그 예. 유통업자들 있잖아요. 일부 맞아요, 도매상들이 맞아요. 이거 혹시 또 사재기. 매점 매서 사재기 네, 하는 거 맞아요. 아니냐 이런 그렇죠. 의심도 지금 사실 들긴 합니다. 이것도 좀 단속할 그렇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당연하죠. 예.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예. 그거 좀 근절시키고 우리가 잘해서 유통이 잘 되도록 하겠다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예 사재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 버리면 국민들의 불안감을 다 해소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요건 좀 짧게만. 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어제 이제 취임 100일을 맞았고요. 예, 공교롭게도 총선 300일 앞으로 딱 다가왔습니다. 어제가 바로 그렇죠. 그랬는데 예. 뭐 짤막하게 좀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김기현 대표? 좀 사실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비판의 지점에는 한계가 있어요. 일단 당선될 때부터 대표가 선출될 때부터 이제 대통령실의 어떤 도움 그러다 보니까 용산 출장소다 이런 비판도 많았고 실제적으로 지난번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거의 뭐 현역은 아무도 안 나왔잖아요. 예.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리더십이 상당히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뭐 인터뷰 내용도 주로 그런 질문을 기자들이 많이 했고 본인의 답변 내용도 크게 뭐 기대할 만한 내용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당과 그다음에 정부가 소통이 잘 되고 대통령이 소통이 잘 되는 거 원팀으로 가는 거 그거는 겉으로 보기 좋은 거지 당이 대통령실에 쓴소리도 하고 좀 당의 주도권을 쥐고 전국을 운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대표적으로 그 오염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 문제죠. 절대 다수의 어떤 그 목소리, 의견을 좀 예. 대통령실에서 듣기 싫은 말이라도 이런 걸 전달을 해야 전달해야죠.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있어서 뭐 말도 안 되게 감싸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제가 볼 때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은 회복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까지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 내년 총선에서 조국 전 장관 출마설 나오고 또 우병우 전 수석 출마설까지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세트로. 예. 그렇습니다. 자, 우선 그 조 전 장관 출마가 좀 눈에 띄는데 글쎄 어떻게 봅니까? 뭐 일단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나올 수 있는. 일단은 맞습니다. 1심 판결을 받았죠. 1심까지 나왔는데 최종심 받기 전까지는 나올 수 있는 일단은 그런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조 전 장관이 나온다? 글쎄요, 좀 달갑지 않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재 제가 볼 때는 저는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의 공천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아, 거의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럼 뭐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나오죠. 본인이 나오신다고 하면. 예.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나오겠다고 결정을 하면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 조국 전 장관만 특별하게 대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동봉투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연루돼 있어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천을 줬을 때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럼요. 조국 전 장관도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건 감점 요소예요. 공천 과정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조국 전 장관을 민주당에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도 안 할 거라고 보지만 그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이제 하나의 룰을 가지고 적용하다 보면 조국 전 장관은 공천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이제 본인이 원하면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죠. 그거는 그렇죠. 모두가 막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근데 관심이 가는 게는 무소속으로 지금 뭐 관악구 얘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뭐 출마를 한다 조 전 장관이. 근데 민주당이 관악구에 공천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렇죠. 그게 또 좀 중요하겠네요. 그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관악구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예. 한간의 얘기예요. 이거는 한간에 떠도는 얘기인데 예. 김의겸 의원이 지금 관악구를 준비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아, 김의겸 의원이? 네, 원래는 김의겸 의원이 고향이 이제 전라북도 쪽인데 전주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 뭐 관악구 쪽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떠도는 얘기고요. 의도에서. 예. 그래서 견제가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부산 쪽으로 가라고 이제 은근히 압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그건 이제 그냥 설이고요.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민주당에서 이 의도적으로 공천을 안 하게 되면 그것도 또 논란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뭐. 예. 그렇죠. 사실상 공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테니까요.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국 전 장관의 개인의 어떤 명예나 아니면 뭐 억울한 부분 그걸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의 이런 독주 또는 폭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선당우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조그만 문제 때문에 이슈가 돼가지고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자. 아까 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리더십 많이 흔들리고 있다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많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자 혁신위원장 어제 저녁에 발표가 됐네요. 김은경 교수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이제 알려지지 않은 얼굴인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고 현재 전 금감원의 부원장 지냈다. 뭐 이 정도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김은경 교수 뭐 어떤 분인지 뭐 앞으로 과제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좀 예상을 좀 해주신다면요. 김은경 교수는 이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이배경 전 혁신위원장 때 홍역을 한번 치렀지 않습니까? 9시간 만에 낙마.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런 논란이 없는 분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게 이제 무난한 사람인 김은경 교수가 선택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위원장은 상징적으로 이제 위원장의 역할을 하지만 지금 현재 김은경 위원장이 그러면 혁신을 주도할 만큼의 어떤 당내 사정을 잘 알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고요. 다만 그러면 이제 혁신위원들이 중요해진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위원장은 조율적 역할을 하고 대내외적인 역할을 하지만 실제 혁신을 이끌어가는 것은 혁신위원들이 할 거라고 보거든요. 한 10여 명 정도의 혁신위원들이 아마 꾸려질 것 같은데. 10여 명이나. 뭐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당에 있는 분들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 합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 혁신위원들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혁신을 주도하고 위원장은 조율적 역할 정도, 대외적인 발표 그 정도를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은경 교수가 이제 당내 사정을 이렇게 많이 알거나 이렇게 역할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없거든요, 현재.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아는 분들이 이제 보좌하고 도움을 주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혁신의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뭐 사람 잘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겉에서 봐서는 뭐 리더십이라든지 뭐 강단 뭐 이런 면에서는 잘 모르겠다. 혁신위원이 중요한데 참 그 혁신위원은 혁신위원장이 임명합니까? 아니면 당에서 임명을 합니까? 그게 정해졌나 모르겠네요. 현재로서는 혁신위의 자체적인 운영을 독립적으로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혁신위원회에서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혁신위원장이 하더라도 그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추천도 받아야 되고 이제 본인이 또 아는 분이 제한적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당 내에서도 몇 분이 들어갈 것 같고요. 외부 의원 한 5명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는데. 현직 의원도 들어가고. 그렇죠. 왜냐하면 당내 사정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이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혁신위원회는 공천 문제를 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그렇군요. 룰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예. 보면 이제 당 사정이나 이런 것도 좀 아는 사람이 들어가 설명이 필요하니까. 예. 그래서 저는 혁신위원장이 주도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이제 여러 사람들의 추천 이런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하면 이제 뭐 오른팔이 될지 왼팔일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장관이 다 이제 같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네.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좀 탐탁지 않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이거 뭐 확인이 된 얘기입니까? 이거 어떻게 확인된 믿을? 건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좀 있긴 해요. 왜냐면 왜 그렇죠? 이런 거죠. 왜냐면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낮잖아요. 예. 근데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 이제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하면 항상 한동훈 장관 1등이에요 지금. 그렇죠. 현재 상황으로는. 예. 미래 권력에 대해서 현 권력은 항상 견제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의미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예를 들면 예. 뭐 왜냐면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참패를 한다는 가정을 해보면요. 네. 권력의 추가 다음 대권 후보한테 확 쏠릴 겁니다. 예. 견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권력을 잡은 사람은요. 2인자를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지금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그 4년을 더 해야 되는데 차기 주권 뭐 대권 주사 이렇게 해서 올라오게 되면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경은 지지율이 낮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의 어떤 보수 쪽에서의 인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작동을 하다 보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이게 견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추측 이런 것들이 그런 말을 낳는다고 봅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글쎄요 공개적인 방송에서 전혀 없는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들었나 보네요. 이걸로 그냥 넘어가고 황보승희 의원이죠 국민의힘. 이거 잠깐만 좀 해보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에 황보승희 의원이 이제 공천헌금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작년부터 벌써 1년 넘게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가정폭력을 갑자기 또 공개를 해서 지금 남편한테 많이 맞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그 얘기를 이제 주장하고 사진도 이제 공개를 했고 직접. 또 이거 말고도 또 불륜설도 지금 또 나오고 있고. 지금 그 불륜의 그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황보승희 의원의 기사라든지 그 관용차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황보승희. 당연히 놀라죠. 이게 무슨 진흙탕 싸움도 아니고 이건 무슨 저기 삼류 소설 또는 그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너무 안타깝고요. 저는 이제 황보승희 의원이 나중에 이제 그 가정폭력 얘기를 꺼낸 것은 반전을 시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지금 계속 코너에 몰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결혼 관계가 완전히 이혼까지 이어지지 않았는데 사실혼 관계 한다는 건 중혼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황보승희 의원이 현재는 이제 전 남편과 이혼한 상태인데 지금 이 공천헌금 이 비리 이거를 지금 고발한 사람이 바로 그 전 남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고발하고 나서 이제 의원이 되고 나서 가정폭력이 있었나 보네요. 몇 번 있고 피범벅이 된 그런 사진을 공개하고. 황보승희.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다른 남자 한 명이 등장을 하잖아요. 소위 사실혼. 근데 그 사실혼 관계라는 남자분도 이혼을 안 하는 상태에서 황보승희 의원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그 남자, 그러니까 전 남편이 아니라 또 다른 남자, 사업하는 분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사람의 카드, 그다음에 아파트 이런 것들을 제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황보승희 의원이 현재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 남자로부터 다 제공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그걸 넘어가려고 주장하는 게 사실혼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가 되면 부부간에 그냥 준 돈이지 이게 정치 자금으로 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사실혼이라고 하면 이혼이 된 상태에서 사실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남자는 지금 부인이 있잖아요 현재. 있어요. 그리고 전 남편도 황보승희 의원이 그 남자와 불륜 관계를 이혼하기 전에도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분도. 그러니까 이게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고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냐. 또 하나는
마치 그 비서진들이나 아니면 황보승 의원이 그 공적으로 써야 되는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좌관들 비서진들을 자기 개인 일을 하는데 썼다라고 하는 의혹도 지금 나왔어요. 그건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요. 그 남자라는 분.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가정폭력이라는 문제도 물론 있었다면 그것도 이제 처벌의 대상이 돼야 되겠지만 그 전에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공적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따로 따져야 될 부분이라고 황보승 생각합니다. 의원도 그렇고 뭐 최근에 뭐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항상 정치인들 돈하고 정말 맞아요. 돈하고 네. 연루가 되면 안 되는데 돈을 좀 멀리 해야 되는데 그 인간이 또 그렇게 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아유, 그러니까. 시간이 오늘 많이 정치를 하든 돈을 그러니까. 밝히든. 네. 많이 지났네요. 예.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네 얼굴 와 글로? 야근한다고 티다. 네 월급은 와 글로? 최저임금은 안 오르지. 물가는 오르지. 나 진짜 박스 죽겠다. 물가는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민주노총 경북지역 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1577-2260.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미래에셋증권은 생각했어요. 해외 투자라고 큰돈 들지 않았으면, 그래서 실시간 미국 주식 소수점 매매, 밤점 살찌는 사람은 없었으면, 데이마켓, 호가창도 다 보였으면. 나스닥 토탈뷰, 국내 주식처럼 편해진 해외 투자. 미래에셋증권에서 확인해보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SNS 매너가 무너진 세상. SNS 매너 권법을 익혀라. 조상권. 타인의 얼굴을 보호하는 스티커 매너 저작권. 합법적인 음원 체크. 이것이 SNS 고수의 매너 권법.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8분 16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여러분 파크골프라고 들어보셨죠? 장년층을 중심으로 또 노년층에게도 아주 빠르게 인기가 급상승 중이라는데요. 전국 지자체마다 파크골프장 조성도 붐이라고 합니다. 파크골프는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안동시 파크골프협회 박주혁 사무차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주혁 사무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파크골프 즐기는 분들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안동 지역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분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이 베이비부머 세대를 퇴직으로 최근 3년간 급격히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네. 대한파크골프 등록 회원이 지금 30만 명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0만 명 예, 이상. 전국이에요. 현재 안동시 파크골프 협회에 등록된 회원은 2,560명으로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중에는 안동에서 가장 많은 회원들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고 예. 또 노인의 소속, 지금 현재 우리 안동시 협회 소속 말고 예. 이 안동댐의 노인의 소속 안동댐 파크골프 회원이 약 600명 이상으로 안동의 전체적인 우리 파크골프 동호인들은 3,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동시 파크골프 협회 소속이 한 2,500명 넘고
예. 안동댐 파크 골프 회원이 또 따로 있군요. 노인회 소속에. 예, 여기 또 한 600명 넘고 그래서 한 3,200여 명 정도. 그러니까 안동의 생활체육 동호인 뭐 축구도 유명하고 뭐 테니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뭐 여러 단체 가운데 가장 많다. 예, 파크 지금 골프. 예, 정상적으로 회원이 등록된 이런 회원이 2,000명 넘는 회원이 동호인들은 없습니다. 없어요. 파크 골프를 제외한. 이 정도군요. 근데 예, 앞으로 그렇습니다. 점점 더 훨씬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고령화되면서. 예, 최근에 3년 동안 예. 1년에 약 한 800명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3년에 800명씩. 예, 연 800명씩. 연 800명씩. 아우고 대단하네요. 예. 예, 자, 그러면 안동시 이 파크 골프 구장이 좀 더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구장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정상구장이 본구장이라 그럽니다. 정상구장에 36홀, 그리고 그 인마금소에 18홀, 그리고 풍산 개평 그 차이나타운 그 밑에 보면은 거기에 18홀 해서 총 72홀이 활용해서 지금 현재 안동시에서는 ABC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3부제로 활용하고 있고, 옥수구장, 그러니까 지금 옥수교, 그 옥동에서 옛날에 쓰레기 매립장 쪽으로 넘어가는데 옥수교 밑에, 지난해 안동시에서 17억 예산을 들어가지고 18홀이 거의 준공 단계인데 아직 허가가 안 났습니다. 아마 허가가 나면은 안동에 총 90홀로 이렇게 운영될 것으로 아마 그쯤 되면은 조금은 숨통을 튀는데 절대적으로는 부족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옥수구장이라고 이제 준공 단계라고요. 이제 곧 개장을 할 것 같습니다. 허가되면은 바로 개장할 여기면 이제 개장이 되면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하죠, 구장이. 예,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현 안동 그 금기창 시장님께서 금소 거기에 72홀을 이 선거 공약을 해가 아마 거기에 72홀이 되면은 그때 되면 이제 부재 없어지고 어느 정도 안동에 한 그 댐 구장하고 한 3,200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운동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금소구장 현재 18홀이 있는데 여기를 72홀로 늘리겠다. 이게 이제 안동시장의 공약이었다. 예, 공약이고 지금 현재 잔디를 거기에 3만 제곱미터 지금 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지금 벌써 공사 들어갔습니까? 예. 72홀 잔디 규모로. 광장으로 해서 거기에 앞으로 이제 파크골프 체육시설로 허가에 거치면은 정상적인 파크골프 구장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파크골프인들이 이거 손꼽아 기다리시겠네요. 예,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완공된대요, 여기는? 금소는? 그거는 지금 그게 공사가 잔디를 깔고 또 그 위에 이제 우리 파크 골프 기구 기자재하고 이래 들어가면은 아마 올려는 안 되고요. 지금 단계적으로 36홀, 36홀 그게 잔디 잔디를 까는 그게 허가 사항이 한 번에 10,000제곱미터 이상이 안 된답니다. 그래 점진적으로 10,000제곱미터 잔디를 까고 10,000제곱미터 6개월 후에 까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차례차례 36홀씩 이렇게 개장을 할 것 같고. 자, 파크 골프가 왜 이렇게 점점 인기를 더해가고 있을까? 어떤 때문일까? 무슨 이유 때문일까? 좀 분석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사무차장님. 매력이 뭡니까? 네,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 중에 파크 골프가 지금 현재는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파크 골프가 대세로 약 지금 우리가 한 3년 정도 코로나 시국을 거쳐오면서 파크 골프가 늘었고 우리 골프 영예는 보면은 골프가 기본적으로 오래전부터 골프가 있었고 그다음에 파크 골프는 그렇게 오랜 역사가 안 됩니다. 1892년도 일본에서 유래가 됐고 그 이후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는 아마 한 3년 정도 이렇게 가지고 급작스럽게 늘어가고 있고 또 그다음에 그라운드 골프, 게이트볼 이렇게 이게
4가지가 전부 골프 유형입니다. 그러면 골프는 보면은 주로 이제 현직에 있을 때 골프 한 번 라운딩 가면은 요새 뭐 제가 골프 동호인 이래 보면 한 2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주로 50대 현직에 있을 때 이용을 하고 또 60대 되면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전근개나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래서 60대 퇴직을 하면은 주로 퇴직하면은 안동의 공공기관 그다음에 일반 기업 여러 퇴직을 하면은 거의 다가 안동 골프장에서 거의 다 만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은 또 퇴직하면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예. 뭐 골프는 일주일에 한두 번 가지만은 파크는 매일 뭐 하루에 계속 공을 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매일 운동하고 운동이 보아도 우리 60대 정도 되면 하루에 한 15,000보 이렇게 저도 이제 퇴직 5년 차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15,000보에서 2만 보 이래 그러면은 상당히 몸도 가벼워지고 그렇게 해서 60대는 파크 골프가 대세이고 예, 그다음 70대 후반부터 되면은 우리 파크 골프보다 약간의 운동량이 적은 파크 골프는 파5 때문에 한 150m의 장타를 치는데 그라운드 골프는 한 3, 40m가 쪽바로 공을 늘어치고 왔다 갔다 홀컵도 없이 요래하는 게 그라운드 골프고 그다음에 이제 80대 후반부터는 우리 그 안동 대교 밑에 다리 밑에 게이트볼 한 20m를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이제 우리 노인들이 나중에 좀 보행이 어려우면 게이트볼로 이동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현재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와 파크 골프를 비교해 보면은 골프는 골프채가 14개로 이렇게 하지만은 파크 골프는 골프채가 1개입니다. 하나로 다예요? 하나로 티샷도 하고 뭐 퍼팅도 다 하고 퍼팅도 하고 어플로치도 하고 다 하다 보니까 비용이 일단 저렴합니다. 그다음에 1개로 하다 보니까 배우기가 쉽고 배우기 쉽다는 것은 우리 파크 골프는 매일 이 하루에 한 15,000보씩 이런 계속 운동을 하면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기본적인 뭐 우리가 이 이분파가 36홀 같으면은 108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서 한 2분파에서 조금 더 하는 이 정도 되는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배우기가 쉽고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으로 우리 신체에 무리가 안 되고 그다음에 걷고. 특히 우리 보면은 뭐 정상구장이 안동 시내 바로 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 주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파크 골프 특성이 3세대 그러니까 나, 내 자녀 그다음에 우리 어른들 우리 윗대 이렇게 해서 3세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이고 또 파크 골프 안동에 있는 파크 골프장은 전부 하천 부지 둔치에 있습니다. 둔치에 있다는 거는 모래 위에 잔디를 깔고 그 위에 이제 우리 골프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어르신들이 걷는데 관절에 무리가 안 가서 어르신들의 운동으로는 저는 보면 가장 최적의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저기 그 파크 골프의 매력 설명을 해 주셨네. 그러니까 젊어서 한 50대까지는 골프를 치다가 60대쯤 돼서는 파크 골프로 넘어가고 70대쯤 돼서는 그라운드 골프로 넘어가서 마지막 80대 이후에는 게이트볼로 가는 일단 운동이 좀 비슷비슷하죠. 이 4가지 운동이 어쨌든 다른 운동 많이 있지만 골프형이다 보니까 용어가 전부 골프는 미국에서 유래됐다 보니까 거의 원어를 많이 씁니다. 특히 우리 파크 골프에 보면은 그 캐주얼 워터 그다음에 그립 뭐 이런 식으로 골프 용어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우리 파크 골프 초심자들은 용어를 맨 처음에 좀 제가 우리 협회에 등록된 교육을 시키는데 그때 이 편집한 약 한 10여 쪽 가지고 용어도 일단 익히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거는 맨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골프 좀 치셨던 분들은 뭐 규정 같은 것도 훨씬 쉽겠고 뭐 티샷, 뭐 퍼팅, 오비도 있죠. 파크 골프에 오비도 그렇습니다. 있고 뭐 비슷하니까 이런 거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 매력 여쭤봤는데 뭐 경기 방식 뭐 운동 효과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해주셔서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서요. 파크 골프에 이제 이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좀 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파크 골프 입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파크 골프 입문하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기본적으로는 안동 시민에는 누구나 다 칠 수 있도록 우리 안동시장께서 만들어 놨어요. 예. 만들어 놨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아까 72홀 우리 협회에서 하는 고 72홀 빼고 예. 지금 용상동에 9홀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는 시민이면 누구나가 칠 수 있는데 우리 협회 소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면은 예. 우리 협회 안동시 협회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안동시 협회에 가입을 하고 예. 그다음에 기본적인 교육을 10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5회를 하면은 예. 우리가 안동시 72홀에 칠 수 있는 비표 빨간색 그다음 노란색, 파란색을 요거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파크 골프라 그래도 이게 안전사고 항상 안전수칙을 못 지켰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공에 맞아가지고 약간의 타박상이나 넘어져가지고 골전에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안전공제,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아니고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안전재단이 있어요. 거기에 1년에 16,500원짜리 안전공제를 골프에 입문하면 먼저 가입을 해야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있군요. 그러니까 예. 정식으로 치시려면 안동시 파크골프협회 가입을 하셔야 된다. 이제 전화 거셔서 이제 물어보시면 되겠고. 근데 예, 용상동 앞에 용상동 안동병원 앞쪽 그쯤이죠, 그러니까 둔치. 예, 옛날에 용상병원 옛날 용상병원 앞에. 예, 둔치에 둔치 있는데 거기에는 안동 시민이면 일단 가서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가서 클럽을 일단은 사고 공하고 그다음에 모자하고 그쪽에 가서 치시면 되는데 조금 교육을 안 받고 치면은 항상 뭐든가 안전사고의 위험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안동시에 바라는 점이나 또 파크골프 동호인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있으면 좀 전해 주시죠. 예.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제가 파크 골프가 붐이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안동시 우리 체육동호인이 2,560명이 즐기는 운동으로 현재 3부제가 하고 있고 하루에 지금 충분한 파크 골프장이 이 금소에 되면은 되지만은 하루 빨리 우리 구장이 좀 확보가 되는 게 안동시 관계자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정년 퇴직 후에 파크 골프를 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르신들이 참 퇴직 후에 저축하는 길은 어렵지만은 어르신들이 저축하는 길은 결국 안 아픈 거 건강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파크 골프를 치는 것이 최고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의 최고 스포츠 파크 골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아주 구수한 입담으로 아주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동시 파크 골프 협회 박주혁 사무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천용길의 정치 TMI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21대 국회 활동도 이제 종반부로 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청취자분들께서 국회의원 개개인이 아니라 우리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좀 참고할 수 있는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국회 입법조사처와 이 국회의 관계인데 조금 간단하게 추려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많지가 않네요. 국회 입법조사처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 들어는 봤습니다. 말 그대로 국회에 있는 입법과 관련된 여러 조사하는 기관 이쯤 될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보좌관을 두고 있는데 이 보좌관은 언제든 해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국회의원이 고용하는 사용자 역할을 맡기 때문인데 반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 법에 근거해서 2007년 문을 연 국회 산하기관입니다. 국회위원회나 또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내용을 분석하고 외국의 입법 동향까지 분석해서 자료를 내곤 하는데요. 때문에 우리 국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좀 파악할 수가 있고요. 매주 보고서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국회의원들도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연구, 이 조사 결과 등을 보면 국회에서는 잘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때문에 최근에 올라온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중요한 쟁점이 되는 보고서. 네. 첫 번째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랜 숙제기도 한데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보고서입니다. 이 지난 5월 18일에 입법조사처가 짧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동안 국회가 일을 못했다는 사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임기였죠. 20대 국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법안이 총 13건이나 발의가 됐는데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습니다. 네, 21대 국회에도 여러 법안이 올라왔지만 아직 통과된 게 또 없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이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서 국회가 어떤 방향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본 측의 호응이 무엇인지 좀 고민하는 작업이 국회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 궁극적으로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직접적 사과와 배보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하고 있는 게 정부가 이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의 직접적 사과가 아닌 합의를 하더라도 이 국회 차원에서는 강제동원 진상규명에 필요한 예탁금 자료 제공 요청이나 유해조사 및 봉환 등 일본 측에 국회가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 보고서는 쓰고 있는데 물론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입법조사처의 조사 분석 결과입니다. 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내용 쭉 말씀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뭐 일본 측의 호응 조치 무엇인지 고민해야 된다. 요구해야 된다. 실질적인 그렇습니다. 뭐 일본 측의 뭐 그런 것들 행동을 요청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이게 이제 입법으로 이어져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최근에 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뭐 보고서 나온 건 없나요? 네,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 여론상 논의되기 전에 지난 3월 31일에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아, 오염수 관련해서요? 후쿠시마?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시기와 관련해서 연구 결과가 뭐 1년이다, 10년이다, 다양한데 여기에 사용한 기초자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입법조사처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3월 달에 나온 보고서인데 이미 오염수 방류가 올해 예정된 것이 사실이고 이 국내 수산물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라면서 방류가 불가피한 상황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정부 여당의 분위기를 좀 감지한 보고서로 보이고요. 그러면서도 만약 이 방류가 사실상 결정됐을 경우라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의 확대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좀 공식적으로는 많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야당에서도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까지도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아주 뭐 날카롭게 지금 보고서를 다 썼군요. 3월에. 그러니까 맞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지금 뭐 제한하고 있는데 이 제한을 확대해야 된다. 그렇죠? 더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고. 자, 뭐 보고서 내용 하나만 더 볼까요? 또 어떤 게 있었는지? 네, 시간은 좀 지났지만 재미있는 보고서인데요. 국민 통합의 시대적 과제와 정치 양극화가 제목인데 지난해 3월 11일 발표했습니다.
대선이 지난해 끝난 3월 직후였습니다. 예.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기 무엇이 문제인지 감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역대 대통령의 국민통합 구호들을 쭉 살피고 있습니다. 국민통합 구호들 역대 대통령의. 그렇습니다. 재밌겠네요. 이 가운데 좀 눈에 띄는 것이 이 3월 9일 날 끝난 대선 직후인 이틀 후에 발표한 보고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소감에서 밝혔던 이 편가르지 않는 통합의 정치가 국민의 뜻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선 소감으로 이 얘기를 하셨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맞습니다. 편가르지 않는 통합의 정치가 국민의 뜻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 맞죠. 국민의 뜻 이런데. 네. 글쎄 그 국민 뜻대로 지금 안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실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 당시 이 세계적으로 선진 국가들의 이 갈등 지수까지도 좀 포함한 이 보고서인데 정치적 갈등과 종교 갈등의 심각도가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선진국 17개 국가 중에 1위로 나타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갈등이 심각한 상태? 누구와의 갈등이라고 하셨죠? 정치적 갈등과 종교 갈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적 갈등, 종교적 갈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바로 미국과 우리나라가 공동 1위였다. 그렇습니다. 맞는 조사 같네요. 예. 자, 끝으로 우리 시민들이 국회가 이거 제대로 활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국회 입법조사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매주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요걸 살피는 것도 하나의 좀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역할이 아닐까 싶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국회의안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법률안을 단어로 검색해보면 어떤 법률이 왜 멈춰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나와 있나요? 예를 들어 노란봉투법 이렇게 치면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국회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도 있는데요. 바로 국회 국민동의 청원입니다. 국회에도 국민동의 청원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 청와대 국민청원 지금은 폐지가 됐는데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에는 이 대통령실에 답변을 요청하고 대통령실이 답변만 하는 내용이었다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법률로서 보장을 하고 있고요. 5만 명이 찬성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무조건 거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난 5월에만 하더라도 그 AI 이미지 생성기를 악용하는 내용을 좀 방지해달라. 그리고 학교폭력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라고 하는 청원이 5만 명을 채워서 국회의 상임위 심사 단계로 또 넘어갔거든요. 국민들이 실명으로 국회 동의 청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이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우리 유권자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있었군요. 국회에도 국민동의 청원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5만 명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강제를 하고 있다는 거. 오늘 아주 좋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회 입법조사처와 또 국회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